국회 애결위가 세입결손 4조 원 문제로 공전을 거듭 중에 있습니다. 보수 야당이 예산 심사를 연이틀 거부한 가운데 470조 수포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듯 보입니다. 네, 인적 쇄신 작업을 진행 중인 자유한국당에서 분당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원내대표 경선이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의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네, 최 의원님. 4조 원, 그 결손 문제가 이렇게 큰 겁니까? 아니요, 별로 안 큰 겁니다. 이거는 그 예산안이 보통 만들어지는 게 8월에 만들어져서 국회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추계했던 예산 그 추계 중에 몇 가지가 빠진 거예요. 하나는 그 이후에 지방 분권 예산. 그래서 지방세로 뭐 몇 프로를 더 이전해 주면서 한 1.9조? 예, 그 정도.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 있잖아요. 2조 9천억. 예, 그게 그렇게 되면 총 4조 원 정도를 이제 4조 원 정도의 예산이 8월 이후에 그 정부가 잡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면 471조 정도잖아요. 그 세 출이. 그리고 세입이 한 480조 정도예요. 그리고 예비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국회가 정부에 요구해서 이 4조 원을 변경 신청을 하라고 요청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스톱시키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결위가 열리잖아요. 그럼 예결위는 마이크를 잡고 예결위원들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예산 관련한 것보다는 정파적인 갈등의 장이 되죠. 그러면서 개수조정 소위라는 걸 만듭니다. 예결위원 중에 핵심이. 그럼 그 개수조정 소위에 누가 돈을 얼마를 요구하고 뭘 빼고 이런 부분은 기록에도 안 남아요.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소소위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네, 개수조정소위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이름은 개수지만 여야가 예산 나눠먹기 할 수 있는 정말 핵심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모든 거를 개수조정소위에 보내서 거기서 드러나지 않게 여야 간 예산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조 원 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빨리 이 4조 원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거 솔루션 간단하거든요. 내고 예산을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잘 좀 심사하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예.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세수 조정안에 대해서 이제 같이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고 아니다 정부의 대책이 좀 미흡하다. 뭐 어떤 부분이 더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원래 이제 그 우리 예산안 통과의 전통 자체가 발목 잡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고, 야당이 여당일 때도 그랬고, 뭐 영국 같은 데는 사실 이제 빨간 가방 들고 흔드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건 이제 예산이 그만큼 중요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문화가 없다는 게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참 부끄러운 일이죠. 지적하신 부분도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재정법의 30조에 따르면은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여기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든가 또 아니면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한국당이 반발하는 그 부분입니다. 지난 8월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난 다음에 8월에 지방 분권에 대한 지방 세율을 인하하는 부분 또 인상하는 부분 이런 것을 이야기했고 10월 달에 유류세 인하 등등으로 인해서 세수가 약 4조 원 결손이 났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고 안 그러면 수정 예산안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에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도 일말의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세수 결손이 아니다. 세수 결손이 아니고 세액 변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손이면 결손에 대한 그만큼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변동은 어느 정도 이해가 상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타협을 하게 되면은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액 변동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깔리는 어떤 정치적 배경은 충분히 있겠죠. 예산안 정국과 관련해서 야당은 정부의 부당한 예산 집행, 일자리 예산이라든가 남북 경협이라든가 등등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당연히 견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4조 원 결손이라는 것은 아주 큰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법의
룰에 따라서 뭐 법의 정신에 따라서 여기에 예산을 수정해서 제출해라 예. 이런 거죠. 아니 그게 아니죠, 교수님. 그렇게 제출을 해라. 그러고 예산안 심사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빌미로 또 예산안 심사를 안 하겠다고 나오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내용이요. 하나는 유류세 인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방 분권에 따른 지방세와 국세 조정 비율이에요. 이게 무슨 정파적인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4조 원 문제가 생겼으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조금 더 발빠르게 이 4조 원을 포함한 변경할 수 있는 방식 찾아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재부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기재부에 빨리 왜 그랬냐? 뭐 그건 국회에서 비난할 건 비난하더라도 예. 그 왜 예산 심사 전체를 안 하냐고. 지금 국민들이 진저리를 치는 건 요 대목입니다. 문제가 하나 터지면 중단시키는 거예요, 국회를.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한두 번 써먹을 때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4조 원 가지고 또 예산 심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예.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제 정말 순진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2월 2일이 법정 네. 시한이잖아요. 항상 여기에 걸려가지고 턱걸이하고 12월 3일을 통과하고 말고 이게 뭐 법적으로 되나 마느냐 막 이렇게 논란이 있잖아요. 예산 심사를 이렇게 단기간에 해가지고 제대로 좀 살펴볼 기회도 없고 나중에 뭐 카톡 예산이니 짬짬 예산이 여러 가지 뭐 끼워넣기 예산이 많아가지고 비난을 사는데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기회는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도 정말 지겨울 만큼 나온 얘기인데 예. 지금 예결위가 예결특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상설화하자. 그냥 상임위화해서 상임위로. 정부가 예산을 만들 때부터 꼼꼼하게 같이 예. 거의 같이 만드는 아. 식으로 해가자. 물론 뭐 정부가 만드는 것입니다만 그 단계부터 국회가 개입하자는 안이 뭐 이미 뭐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예. 결국은 지금은 이제 그게 카톡 짬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SNS가 가능해져서 그런 거고 예전엔 쪽지 예산. 그렇죠. 쪽지 예산 보면 전부 다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우리 뭐 하는데 좀 더 달라 이런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국회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해서 예결위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부분들은 거의 뭐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이제 상임위에 대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좀 요구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 소소위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척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인턴 채용에 대한 비용, 이 예산은 이미 뭐 소소위로 넘어가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상태를 본다 그러면은 12월 2일에 법정 기한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뭐 그 부분들은 지금 예결위에서 하는 부분들이 개수 조정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가맹 예산에 대한 심사거든요. 그 가맹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정액 심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액 심사에 대한 부분은 또 기간이 너무 소요가 돼요. 물론 애당초에 예결 소위의 구성 자체가 시일이 늦었기 때문에 10수일 정도밖에 안 되는 과정에서 470조를 다 심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만 보더라도 이건 12월 2일 날 법정 시한 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면 결국 예전과 똑같은 형태로 이제 편법적인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 자체가 소소위를 넘기는 거죠. 예. 소소위를 넘기게 되면은 일정의 이제 정액 심사까지 하게 되면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 12월 초순 넘어가야 12월 10일 정도 이 정도 돼야 충분 기간이 이제 합리적으로 좀 소요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결위는 자동적으로 예산 심의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소위에서 만들어진 수정안 그리고 정부의 원안 이 두 개가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수정안이 제시가 되게 되면은 본안 자체는 자동 폐기되는 그런 수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긴 한숨을 쉬어줬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럴까 싶은데 그 예. 더 답답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뭐 당론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분명히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예. 국민들의 표심이 그대로 국회 의석수에 반영하는 선거제도.
이거는 모두가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석을 하는데 예. 그 비례성 강화를 공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게 복잡한데 이게 소수 정당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정적인 문제가 만약에 완전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의석수가 변동이 와요. 예. 그리고 대통령제 하에서 의석수 변동이 가능한가? 그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경유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있어서 제일 합리적인 안은 선관위 아니라고 보는데요. 선관위가 지역구와 비례를 2대1로 최소한 조정을 해라. 예,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대1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관위가 2대1로 조정을 하면 지금 현재 300석이잖아요, 의석수가. 그러면 지역 200, 비례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100 정도 늘어나면 소수 정당은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를 받아가기 때문에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0석 지역구를 하게 되면 지역구가 지금 253인데 53석이 줄어야 되잖아요. 과연 줄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좀 아까도 예산안 심사도 제대로 못하는 국회에 누가 의원 수를 더 주고 싶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보니 모순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예, 같은 예. 경우는 최소한 그냥 국회가 전부 몽땅 책임을 지고 욕먹고 3, 40석 정도 늘리자. 그래서 그게 완전 연동형은 아니지만 혼합형. 지금 우리는 전국형 비례대표제잖아요. 이거를 권역형으로 바꾸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이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그 민정당 의원을 지냈던 그 김윤환 고 의원이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런 얘기 하셨죠. 지금 예산안을 볼모로해서 야3당이 이 선거구제 개편, 저 정치개혁에 대한 안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좀 상상을 해보면은 지금 한국당이 여기에 보이콧을 했습니다만은 전격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타협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야3당을 제외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적과의 동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참 재밌는데 정치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입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사안을 중점으로 봤을 때 한국당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그 주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한국당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개편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입장을 보냈어요. 예. 그 적극적인 입장 보내던 이유가 있죠. 지지율이 낮고 지금 상태로 총선 치르게 되면은 뭐 양당 체제 한 축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의석수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건 위기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소극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지금 상태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점차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자칫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손을 들 경우에 오히려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이 작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소수 야3당의 입장은 또 그게 아니죠. 지금 연동형이든 어떤 형태든지 이게 선거구제가 개편이 돼야만이 소위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고 다당제에 가야만이 정치 지분이라든가 정치 입김을 영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제 개편을 예산안과 연동시키는 이 배경 자체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양대 정당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에서 그런 연장선에서 예산안을 전격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저 조금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2대1을 선관위에서 제안했다 그랬잖아요. 지역구 2대 비례 1. 그러면 이걸 중대선거구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혼합형으로. 그렇게 가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지역에 4개의 선거구가 늘어야 돼. 인구가 늘었어요. 근데 그냥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3개로 묶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역구를 최대한 줄이고.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혼합형 방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제가 보기엔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선거구제가 개편되기만 되면 어떻게 결정이 되건 의석수에서는 이익을 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말고 60점 정도 맞더라도 빨리 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 소수 3당이 소수 야당의 3당이 주장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안을 왜 볼모로 잡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지만은 야당 그 소수 3당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 4월이 지나버리면 이 정치 계획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거든요. 선거 획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선거 획정, 즉 다시 말하자면 정치 계획도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선거제 개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라는 입장 표명을 또 했다라고 네, 하니까 그만큼 뭐 개편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일에 진보단체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진보 진영 문재인 정부 탄생의 가장 주역이었기도 했고 가장 주된 지지층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진보단체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말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그건 박근혜 국정농단 과정에서 진보단체들이 초기에 일정한 코어 역할을 한 게 맞잖아요. 그런 의미이고요. 진보단체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다고 봐야 되죠. 성격이 더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누구를 지지했다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민주노총이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땐 정말 노동권이라는 게 단어조차 쓰면 빨갱이 되던 때에 노력을 해서 노동권을 신장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역할을 훌륭히 했는데 이후에 그러면 민주화가 점점 진행될 때 노동운동의 방식은 어때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대중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터진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행동이 민주노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게 과거 방식이잖아요. 막 그 총칼로 탄압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 폭력을 한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진보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옳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으로 수많은 여러 갈등들이 있고 여러 생각을 가진 집단들이 있고 그걸 조정해서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단체와 문재인 정부가 같이 간다는 건 저는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높은 이상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고 진보단체들은 좀 더 빨리 가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서 갈등은 필연인 거. 목소리는 낼 수가 있는데요. 뭐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겁니다. 일반적 시각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일반적 시각은 진보 세력이 뭐 국회를 둘러싸겠다, 여기에 민중 항쟁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의 현 시점에서 일반적 시각은 우리가 이 정도 했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우리를 홀대하느냐 이런 일반적 시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 초에 고려대 명예교수인 최장집 교수가 책을 한 권 냈어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양손잡이 민주주의입니다. 2016년에 촛불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에 이끄는 큰 힘에 대한 권한을 두 가지로 했어요. 시민 집회의 힘, 시민의 힘.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진보 세력이 아닌 보수 세력이 여기에 가담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최장집 교수가 이야기하는 물론 뭐 단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대한민국 민주 정치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가 같이 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탄핵을 이끌어내는 것은 참 초유의 발전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현우 교수라는 서강대 팀이 탄핵 광장의 암과 밖이라는 연구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23.9%가 여기에 1,600만 명이라는 데서 참여했는데 진보 세력의 37%, 그 다음에 여기에 중도 세력이 19%, 보수 진영이 17%였습니다. 이게 어떤 점을 시사하냐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 정도 기여를 했고 우리가 여기 기대권이 있고 여기에 청구서를 요청할 만큼
우리는 여기에 지분이 있는데 왜 우리 홀드하느냐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보면 민노총이라든가 진보 진영이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 위주로 돌아가지 않는다 정책이. 그래서 여기에 촛불 혁명, 뭐 촛불에 대한 일종의 기득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촛불에 대한 기득권은 진보 진영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많은 중도 진영부터 시작해서 보수 진영이 국정농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치로 다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 보통 공통적인 지분이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진보 진영에서 청구서를 요청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 책임과 역사적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있었죠. 진보 진영, 노동계 진영 있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의 기득권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 일부는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뭘 봐야 되냐면은 공공적 질서에서 우리가 양심의 긴장을 하고 있느냐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공적인 책무를 져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것이 노동계든 진보 진영의 정치 세력이든 간에 최대한 다시 한번 노선 투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에서 정부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책에 홀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외쳐야만이 우리의 기득권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구태의원하고 아주 오랜 구식적인 논리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네. 싶습니다. 예.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만 한 가지는 동의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기득권화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야당과 보수 세력이 만든 잘못된 플레임이고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입니까? 자본이 기득권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촛불에서 기득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 그 사람은 촛불 정신을 위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정신은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기득권과 적폐를 없애보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그 권력 자체가 적폐가 됐기 때문에 다 들고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촛불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만 촛불의 명령을 각자 선 자리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진보 단체에서 답답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적폐 청산을 위해서 애를 썼고 성과도 있었다.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를 위해서 법안 하나 통과시킨 게 있느냐. 이게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카드 수수료 같은 거 사실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고맙지만 그걸 좀 제도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정부와 국회가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은 다 하고 노력하고는 있는 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국회에 좀 더 요구해서 제도화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과정이잖아요. 촛불 들었다고 해서 사회가 일거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점은 우리 모두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부분을 다 어루만져 줄 수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